이 한 발이야말로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만든 76mm 철갑고 폭탄은 관통 후 내부에서 폭발해 핵심 설비를 찢어놓는 기술로 설계되어 적 함정의 전투 능력과 중심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함처럼 방어와 손상 통제 능력이 뛰어난 전력을 상대로도 명중이 연속될 경우 전투 능력 상실과 대규모 침수 및 화재로 전력 상실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전술 운용이 결합되면 작은 함정 한 척이 바다의 판도를 바꿀 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10월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신무기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76mm 철갑고 폭탄이 드디어 양산체계에 들어갔다는 공식 발표 때문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 해군이 기존 해안방어 개념을 재정의했다고 분석했고,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작지만 강력한 탄두로 적 함정을 내부에서 분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이 또 하나의 균형추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76mm 함포는 소형 함정들의 기본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함포가 쏘는 포탄은 대부분 외피를 파손시키는 수준에 머물렀죠. 명중하더라도 상대 함정의 동력 계통이나 지휘실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갑고 폭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적에 장갑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를 긁는 무기가 아니라 내부를 찢는 무기로 진화한 겁니다. 이건 전술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해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오사급 미사일은 노후화된 알루미늄 합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 두께는 10에서 15mm 수준에 불과하며 내부 연료 탱크와 탄약고가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함정에 76mm 철갑고 폭탄 한 발이 관통해 내부 폭발을 일으키면 탄약고와 연료실이 동시에 유폭하며 함 전체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포탄을 두고 단 한 발이면 끝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발된 이 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무기는 관통형 탄두와 내부 폭발을 연결하는 신관과 고강도 관통체의 정교한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관통체는 표준형 선체 판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도록 고경도 합금과 형상 설계를 결합해 에너지 집중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표면 마찰로 인한 감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두 후미부는 공기역학적 마감 처리를 하고, 관통 후 신관의 작동 시점은 충격지연형 메커니즘으로 극히 짧은 시간차를 두고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함체를 관통한 순간 외부에서 폭발해 파편만 흩뿌리는 기존 탄약과 달리 내부 설비와 추진계, 연료 계통을 직접 겨냥해 복합적 파괴를 유도합니다. 개발 검증 단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표준화된 시험 절차입니다. 실제 선체 구조와 유사한 표적체를 사용한 계단식 관통 시험, 다양한 충격각과 사거리에서의 신관 신뢰성 시험, 소금분과 부식 환경에서의 저장성 시험 등으로 체계적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신관은 관통 충격과 내부 압력 상승을 동시에 감지해 오작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다중 센서 논리를 적용했고, 제조 공정에서는 탄두 내부의 균일한 폭약 성형과 결합부 용접의 미세결함을 비파괴 검사로 전수 확인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품질 관리 라인은 단순 양산 수량 확보가 아닌 초기 생산품의 일관된 성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해군이 사용하는 오토멜라라 76mm 포탄과 비교해도 놀라운 점은 있습니다. 미국제 마크 2호 모듈형 포탄은 정밀도가 뛰어나지만 고가이며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형 철갑고 폭탄은 국산화율 98%, 단가 약 300만 원 수준, 미국산 대비 4분의 1의 비용으로 생산 가능합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방위비 절감 효과가 막대합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은 대전, 창원, 진해 지역 협력업체 12곳이 참여해 형성된 복합 생산망으로 구축되어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관심은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한국이 드디어 해군 무기에서도 수입 종속을 끊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시아타임즈는 이를 두고 자립형 탄약 생산 체계 구축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독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개발을 추진하며 수십 차례 폭발 실험과 해상 명중 시험을 반복했다는 점은 특히 인상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시험 중 일부 시제품은
표적함을 완전히 관통해 선체가 절반 이상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기존 고폭탄으로는 볼 수 없던 파괴력입니다. 이 무기가 양산 체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억 단위 비용을 소모하는 현대전에서 76mm 한 포탄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발당 약 20초 이내로 재장전 가능, 분당 최대 85발 사격이 가능한 함포 시스템과 결합하면 윤영하급 고속함 한 척이 단독으로 적 함정 편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적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를 한국식 불균형 전력의 등장이라 평가했습니다. 네이발 뉴스는 한국은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 시나리오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노후 함정 90% 이상이 이 포탄의 직격에 버틸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단 한 발이지만 그 한 발의 명중은 해상전의 주도권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철갑고 폭탄의 폭발력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해 생기는 내부 압력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폭발 후 0.03초 이내에 형성되는 고열과 고압의 폭풍은 선체 내부 공기를 압축해 추가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기술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다목적 신관지연 시스템인데요. MFS라고 하는 이 기능은 멀티 딜레이 퓨즈 시스템으로 구현됐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술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입 중인 76mm 포탄은 아직 외피 파괴형에 머물러 있어 한국형의 내부 폭발식 스마트 철갑고 폭탄은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무기의 진짜 의미는 작은 무기로 큰 효과를 내는 한국형 전투 철학이 응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가 10억 원 이상의 미사일 대신 이 300만 원짜리 철갑고 폭탄으로 같은 함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전장의 경제학을 뒤흔드는 혁신이 됩니다. 한국이 세계 해군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영하급과 참수리급의 함정을 재원으로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국내 핵심 탄약업체의 역량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고성능 탄약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 주체와 전통적 탄약 제조사의 협업으로 설계, 시제품, 품질 검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국내 공급망을 완성했습니다. 금속 가공, 정밀 성형, 폭약 충전, 신관 조립 등 핵심 공정은 국산화가 진전되었고 이는 장기적 안정 공급과 기술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런 내재화는 원자재 수급, 특히 고강도 합금과 정밀기계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원자재 국산화와 대체 공급선 확보가 과제로 남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의 변화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고속전과 고속함의 작전 개념은 애초근의 기동성과 기습성을 핵심으로 삼았는데 이 무기는 그러한 플랫폼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밀 고효율 타격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전술교리상으로는 소수의 고정밀 명중으로 편대의 중심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어지는 대응 행동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이 현실화됩니다. 이는 방어 측 입장에서 위협 탐지부터 교전 결정, 피해 통제까지 대응 시간표를 바꾸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탄의 특성상 근해 교전에서 발생하는 제약된 탄약 수급 상황에서도 전력 투입 대비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용 효율적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그럼 한국이 개발한 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른 나라들의 철갑고 폭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76mm 철갑고 폭탄은 많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발로 판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무기입니다. 이탈리아 오토멜라라 계열이 다목적성으로 전장을 넓게 커버하고 러시아 AK-176 계열이 높은 초기 속도와 단순하고 경호성이 강해 근접 교전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한국탄은 목표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표면을 깨고 내부 핵심부를 직접 겨냥해 한두 발로 작전 능력을 무력화하는 질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죠. 이 차이는 단순 성능표가 아니라 전술적 결과로 드러납니다. 오토 AK 계열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만능형 도구라면 한국형은 연안전, 기습전, 저비용 교전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대형 대함 미사일이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인 비용과 복잡한 유지 체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탄은 소형 고속함이나 고속정이 핵심 장비를 겨냥해 전장에서 즉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즉 예산 플랫폼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전력의 질적 도약을 저비용으로 실현해주는 대안입니다. 또한 한국형은 단순 탄도 설계만이 아니라 사격 통제 체계 연동, 신관 신뢰성 보강, 품질 관리의 전수 검사 체계를 통해 실전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격렬한 실전 환경에서의 반복적 신뢰성으로 이어져 단발의
위력뿐 아니라 지속 운용에서도 우위를 보장합니다. 반면 다목적 유도탄 중심의 체계는 복잡성과 비용에서 부담이 커 소형함 위주의 교리와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합니다. 내부 폭발형 설계는 잔존 폭발물 문제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서의 신관 신뢰성 위협 같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관의 다중안전장치, 비활성화 모드, 자동 비파괴 검사 기반 제조 공정, 그리고 전술적 운용 매뉴얼과 훈련 패키지를 결합함으로써 리스크를 실전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결국 비교 우위는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의 동급 탄약들이 많은 상황을 넓게 커버하거나 견고하게 오래 버티는 쪽에 방점을 찍을 때 한국탄은 한 번의 명중으로 결정타를 날린다는 점에서 전술적 우월성을 가집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 탄약이 아니라 전력 구조를 바꾸는 솔루션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0일 한국 새로운 모듈 장약을 개발한 이후 영상입니다. 이 결정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탄약 수출이 아닙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포병 전력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중 아처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된 유럽형 포병 체계의 대표 모델이죠. 그런데 그 아처가 사용할 심장 연료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건 유럽 방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독일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넥스터가 독점하지 못하는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겁니다. 해외 군사 매체인 아미레커그니션은 스웨덴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의 모듈형 추진 장약은 나토 규격을 완벽히 충족하면서도 독일제보다 가격 경쟁력이 최소 30% 이상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화의 MCS는 미군의 XM1113 장거리 포탄 테스트에서도 안정성과 일관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화는 지난 2023년 미 유마 시험장에서 K9 자주포와 함께 MCS를 실사격 테스트하며 40km 이상 장거리 명중률을 인증받았습니다. 즉, 한국의 장약은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검증되어서 선택된 겁니다. 포병 장약은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첫째, 백장약 또는 천장약으로 불리우는 가방형은 천이나 섬유주머니에 추진약을 넣어 발사전 포탄과 따로 장전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이는 취급이 간편하고 경량이지만 자동장전이나 무인 포탑과 상성이 나쁘고 습기와 충격에 민감해 보관에서 불리합니다. 둘째, 카트리지나 케이스형은 금속의 신관과 추진약을 결합한 방식으로 점화 신뢰도가 높고 취급이 표준화되지만 부피와 무게가 커 보급 부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모듈형 장약은 규격화된 캔을 조합해 필요한 추진량을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자동 장정이나 유도탄 연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모듈형 장약의 장점은 자동화 호환성으로 연발 속도와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모듈화로 탄도 일관성이 좋아져 명중률이 상승합니다. 캔 타입과 둔감화 설계로 보관과 운송 안전성이 높아 전투 중 탄약고 폭발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또한 보관 수명과 습도에 대한 내성이 개선되어 유지 비용을 절감하며 나토 규격 호환과 실사격 검증을 통해 다국적 연합작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점도 큰 강점입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스웨덴이 미국산을 외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군이 여전히 사용 중인 M231, M232A1 분리형 첨포장약은 1960년대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자주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포탄 장전 시 사람 손으로 천장약을 밀어넣는 구조라 완전 자동 포탑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하죠. 반면 한국의 MCS는 캔 형태의 완전 밀폐형 모듈 시스템으로 사거리에 따라 하나에서 6개의 장약 캔을 조합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안전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제로 포신 파열 사고나 포탑 폭발 위험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고 탄약 보관 수명도 25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국산 100% 독자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과거 M109A 자주포를 운용하면서도 장약 하나조차 미국에 허가 없이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군은 천장약 생산 라이선스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그 굴욕이 오늘의 기술 독립을 낳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15년에 걸쳐 추진한 국산화 프로젝트는 2020년대 초 완성됐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스웨덴이 구매한 한국형 MCS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초기분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스웨덴 국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아처자주포 추가 도입 물량이 48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총 공급액이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는 이미 북유럽 지역에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폴란드와 노르웨이에도 탄약 조립 공장을 제한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유럽 방산 공급망에 한국이 내재화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건 탄약 독립국인 스웨덴의 태도 변화입니다. 스웨덴은 자신들의 탄약업체인 남모가 본사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자국 내 세계적 탄약 회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뿐 아니라 신뢰성도 모두 한국이 갖췄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비축 탄약의 품질과 폭발 안전성에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남모가 공급하던 모듈형 장약은 성능은 우수했지만 가격이 비쌌고 납기 지연이 심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1,700여 문의 수출을 통해 이미 나토 사양 검증과 실전 피드백을 확보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부터 독일은 RCH-155 자주포로 프랑스는 카이사르로 시장을 지키려 하지만 이들 모두 장약과 포탄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0% 낮은 단가, 2배 빠른 납기, 나토 규격 호환까지 확보하며 기술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결국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 준비의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북유럽 국경에 다가오자 스웨덴은 중립국이라는 방패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표준에 가장 잘 맞는 실용적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에 이어 북유럽 중심국 스웨덴까지 확보했습니다. 즉, 전세계 포병 체계의 핵심 부품 하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뀐 것입니다. 포병의 전투력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발사체 추진력 사수의 곱입니다. 이 중 장약은 사거리 속도 탄도라는 핵심 변수를 실전에서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장약이 바뀌면 전투의 판이 바뀝니다. 한국이 만든 모듈식 장약은 포병 전력의 판을 바꾼 작은 혁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무기는 단순한 추진력이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자동화된 자주포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에 걸맞게 안전과 보급성까지 한데 묶은 시스템으로 설계됐습니다. 전통적인 백장약처럼 사람이 직접 취급해야 하는 불편함도 무겁고 부피 큰 카트리지형의 보급 부담도 모두 극복합니다. 규격화된 캡 모듈을 조합해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기 때문에 사거리, 초속, 탄도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자동 장정이나 무인 포탑과 완벽히 결합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연발 속도가 빨라지고 명중률은 높아지며 포탑 자동화 체계가 요구하는 연속 발사 능력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모듈식 장약을 개발한 비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과거 우리 군은 외국 기술 의존으로 여러 차례 제약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의 기술 이전 거절과 실전에서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ADD와 국내 기업이 마음을 모아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수년간의 다양한 소재를 시험하며 연소 특성에 따른 데이터를 축적했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둔감화 연구와 반복 시험을 통해 캐년 구조와 연소 프로파일을 최적화했습니다. 실제 K9 자주포 실사격 시험에서 장거리와 명중성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과 호환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작동했고 결과적으로 나토 규격 호환성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른 나라 장약과 비교하면 한국산 장약의 우월한 점이 명확합니다. 현재 서방권 나라들 대다수는 미군 전통의 천장약이나 일부 유럽형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화된 자주포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거나 아예 자동화를 포기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나라들과 달리 완전 자동장전 체계에 즉시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캔타입과 둔감화 설계로 탄약고 피탄 시 연쇄 폭발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둔감 장약은 외부 충격이나
화염 및 관통에 대해 폭발 반응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추진약입니다. 성분 조정을 통해 개발하거나 형상 제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것들이 극비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개발한 캔 구조는 연쇄 폭발 위험을 낮춰 탄약고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제조 비용과 일부 성능에서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관 수명과 환경 내성이 좋아 전시 소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절대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동일 성능 대비 비용 경쟁력과 빠른 공급이 가능해 다량 비축이 필요한 국가들에서 매력적입니다. 요컨대 한국산 모듈식 장약은 포병의 심장을 다시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전술적 우위는 물론 전략적 자립까지 담보하며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전투 지속력과 보급의 기준을 제시하는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